백 있으면 한번 써봐라. 있을 턱이 없지. 그럼 닥치고 무릎 꿇어. 이 자식아. 중령은 말년병장의 멱살을 잡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병장이 전화기를 집어들자 중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건 걸까요? 그리고 40분 뒤 하늘에서 내려온 헬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 동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운 이곳에 육군 제22보병사단 율곡부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휴전선과 가까운 최전방 부대답게 이곳의 경계 태세는 항상 삼엄했습니다. 해안 철책선을 따라 배치된 초소마다 병사들이 교대로 근무를 서며 밤낮 없이 바다를 감시했습니다. 이른 새벽 해안 제3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병장 김도진. 그는 전역을 2달 앞둔 말년 병장으로 부대 내에서 일명 에이스 병장으로 통했습니다. 작업을 시키면 완벽하게 해내고 선임들의 지시에 불평 한마디 없이 따르는 모범적인 병사였습니다. 무엇보다 도진은 입이 무거운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부대 내 소문이나 험담에 일절 가담하지 않았고 간부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부들도 도진을 신뢰했고 중요한 업무를 맡길 때면 그를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도진의 외모는 평범했습니다. 키는 175cm로 특별히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체격도 군대에서 단련된 평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각진 턱선과 똑바로 선 코 그리고 깊은 눈매가 인상적이었지만 그는 항상 시선을 낮추고 조용히 지냈기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일반 병사들과 달리 중심이 잡혀 있고 위급 상황에서 보이는 판단력이 남달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대원들은 도진의 진짜 정체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진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인 육군 참모총장 강지원 대장이었습니다. 강지원 대장.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군 내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는 임관 후 곧바로 707 특수임무단에 지원하여 선발되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은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로 입단 과정부터 지옥 훈련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강지원은 707 특수임무단에서 15년간 복무하며 수많은 대테러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해외 파병 중 한국 국민 인질 구출 작전, 국내 테러범 제압 작전,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지원 작전 등 그녀가 지휘한 작전은 단 한 건도 실패가 없었습니다. 특히 2010년 소말리아 해적 인질 구출 작전에서 그녀는 작전을 직접 지휘하여 인질 전원을 무사히 구출하고 해적 13명을 제압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공로로 그녀는 화랑무 공훈장을 받았고 군 내외에서 그녀의 이름이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강지원은 진급을 거듭하며 별을 달았습니다. 준장, 소장, 중장을 거쳐 마침내 45세의 나이에 대장 계급장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되면서 그녀는 대한민국 군인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 모양 별 4개는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온 전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어머니의 화려한 명성 뒤에 숨겨진 고독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아들을 낳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도진의 아버지는 도진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강지원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도지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조부모님 댁에서 보냈고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한 달에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도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했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는 나라에서 자신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어머니의 이름 뒤에 숨지 않겠다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겠다고. 그래서 도지는 입대 지원서를 작성할 때 가족 사항란을 비워두었습니다. 보안 담당 간부가 이상하게 여겨 물었지만 도지는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힘으로 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그냥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으로 복무하고 싶습니다. 강지원 대장은 아들의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뜻을 존중한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라.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에게 연락해라. 네, 어머니. 그렇게 도지는 군번을 받았고 이등병 시절부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훈련소에서도 자대 배치를 받아서도 그는 항상 중간 정도의 실력을 유지했습니다. 너무 뛰어나면 주목받고 너무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지는 적당히 잘하는 병사로 지내며 조용히 복무 기간을 채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석 달 전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박상철 중령. 그는 45세의 중견 장교로 어깨에는 은색 무궁화 두 송이가 새겨진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중령은 육군 장교 계급 중 영관급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대대장을 맡습니다. 대대는 보통 400명에서 600명 정도의 병력으로 구성되는데 박상철 중령이 맡은 대대는 약 500명 규모였습니다. 박 중령의 부임식 날 그는 전 대대원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편하게 군 생활하라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나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러 왔다. 이 부대를 최정예 부대로 만들 것이다. 앞으로 훈련 강도는 2배로 늘어날 것이고 작업 시간도 늘어날 것이다. 불평하는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날부터 부대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박 중령은 병사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훈련을 강요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하여 10km 구보를 뛰고 아침 식사 후에는 각계 전투 훈련, 점심 식사 후에는 체력 단련, 저녁에는 야간 행군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도 훈련은 계속되었고 병사들의 휴식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불법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박 중령은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부대 내 각종 시설을 멋대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 휴게실을 헐어서 간부 전용 헬스장을 만들었고 병사 식당 한쪽을 간부 전용 식당으로 개조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물론 병사들의 몫이었습니다. 정규 훈련이 끝난 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병사들은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도진도 이 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작업을 했지만 주변 병사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 이등병은 과도한 훈련과 작업으로 무릎 인대가 파열되었지만 박중령은 그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고 파스를 붙이고 계속 훈련에 참가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다른 일병은 작업 중 손가락이 찍혔지만 응급처치만 받고 다음 날 다시 작업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박중령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시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는 병사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영창에 보내거나 저녁 휴가를 취소하거나 심지어 불명예 전역을 암시하며 협박했습니다. 박중령의 오른팔인 행정보급관 최민석 상사는 중령의 뜻을 받들어 병사들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최민석 상사는 35세의 부사관으로 어깨에는 별 3개가 달린 상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중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고 중령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실행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최 상사는 악마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밤에 순찰을 돌며 병사들이 조금이라도 규정을 어기면 즉시 보고했고 때로는 직접 폭언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참았습니다. 단 2달만 참으면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참을성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속에는 707 특수임무단 출신 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진은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작업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병사들의 증언을 메모했습니다. 저녁 후 이 모든 증거를 국방부 감찰실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진의 저녁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지막 날들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어느 날 밤 도진의 평범한 군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2월 중순 강원도 고성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멈출 줄 몰랐고 순식간에 부대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시야는 3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철책선 경계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폭설을 틈타 침투를 시도하는 간첩이나 탈영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당직 근무자는 병장 김도진이었습니다. 당직 근무는 24시간 동안 부대 내 각종 상황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임무였습니다. 도진은 저녁 6시에 당직 근무를 인수받고 완장을 차고 당직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직실 창문 밖으로 눈발이 미친 듯이 몰아쳤습니다.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온기가 방을 데웠지만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부대는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잠들었고 간부들도 간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1시간마다 순찰을 돌며 부대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생활관은 이상 없는지, 화기 취급 장소는 안전한지, 각 초소의 병사들은 제대로 근무를 서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직 근무자의 임무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도진은 외투를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나섰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도진은 목에 두른 목도리를 더 바짝 당기고 걸었습니다. 발밑에 눈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먼저 생활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생활관 앞을 지나가는데 내부에서는 병사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진은 행정반과 보급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곳은 부대의 후방 지역으로 각종 군수 물자와 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급 창고는 큰 컨테이너 형태의 건물 3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 창고에는 식량과 피보기, 두 번째 창고에는 공구와 정비 장비가, 세 번째 창고에는 각종 소모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손전등으로 창고 문의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세 번째 창고 뒤편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도진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 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신음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도진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도진은 손전등을 끄고 조용히 창고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707 특수임무단 출신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은밀한 움직임을 익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산에 가면 어머니는 도진에게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발바닥 전체로 조심스럽게 디뎌라.
무게 중심을 낮추고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도진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도진은 창고 모서리에 몸을 바짝 붙이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창고 뒤편은 조명이 닿지 않아 어두웠지만 눈 덮인 땅이 희미하게 주변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진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행정보급관 최민석 상사가 한 병사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병사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옷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군화를 신은 발로 병사의 옆구리를 차고 등을 밟고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병사는 움츠린 채 신음소리를 냈지만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기력이 바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진은 쓰러진 병사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이승우 이병. 한 달 전 자대 배치를 받아온 신병이었습니다. 이승우는 19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입대한 어린 병사였습니다. 도진은 이승우를 기억했습니다. 첫 자대 배치일 이승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생활관에 들어왔고 도진이 침상 배치를 도와주었습니다. 이승우는 도진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병장님, 군 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도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불평하지 말고 동료들 챙기면 돼. 금방 적응할 거야. 그 순진한 신병이 지금 눈밭 바닥에 쓰러져 맞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최 상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대대장님 심부름도 제대로 못해? 편의점 가서 담배 한 보루 사오라고 했더니 다른 걸 사왔어? 대대장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최 상사가 다시 한번 이승우를 찾아 이승우의 입에서 가느다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편의점 심부름. 그것은 명백히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 심부름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간부가 병사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엄연한 군기 위반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범죄 행위였습니다. 도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들어 최 상사를 제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최 상사는 도진을 공격하고 이승우를 구타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상철 중령이 개입하면 모든 것이 묻힐 것입니다. 도진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도진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당직 근무자는 비상 연락을 위해 휴대폰 소지가 허용되었습니다. 도진은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셔터음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모서리 뒤에서 휴대폰을 내밀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최 상사가 이승우를 구타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 상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부대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말 잘 듣는 법을 배워야 돼. 대대장님 말씀은 곧 법이야. 알겠어? 이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사님.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실수? 내가 한 게 실수라고 생각해? 이건 명령 불복종이야.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이 뭔지 알아? 최 상사가 다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진은 계속 촬영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도진의 발이 창고 옆에 쌓여있던 눈 덮인 철제 파이프를 건드렸습니다. 파이프가 기울며 다른 파이프와 부딪혔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최 상사의 고개가 번개같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20년 가까이 군대에서 복무하며 단련된 그의 감각은 날카로웠습니다. 거기 누구야? 최 상사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진은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 상사가 손전등을 켜고 빛을 도진이 있는 방향으로 쏘았습니다. 강렬한 빛이 도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김도진 병장, 내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도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직 근무 순찰 중입니다, 상사님.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최 상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도진이 얼마나 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너 지금 휴대폰 가지고 있지? 혹시 사진 찍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상사님. 저는 그냥 순찰을 돌다가. 닥쳐. 휴대폰 내놔. 최 상사가 도진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도진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두 명의 인물이 더 나타났습니다. 부관인 김영수 중위와 작전 참모 정우진 대위였습니다. 그들은 박상철 중령의 측근들로 중령의 온갖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장교는 도진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영수 중위가 물었습니다. 최 상사 무슨 일이야? 저 병장은 누구고? 당직 근무자 김도진 병장입니다. 방금 여기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우진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촬영을 했다고? 이거 큰일인데. 중령님께 보고해야겠어. 도진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도진을 위험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기면 증거는 사라지고 도진 자신도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도진은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이승우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이승우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이승우 이병이 다쳤습니다. 지금 당장 의무대로 데려가야 합니다. 최 상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너나 걱정해라. 너 지금 큰일 났어. 김영수 중위가 도진에게 다가오며 명령했습니다. 김도진 병장, 지금 즉시 휴대폰을 제출해. 이건 명령이야. 도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707 대원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도진은 정면으로 김중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위님, 지금 이 상황은 명백한 폭행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상급부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야? 최 상사가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정우진 대위가 손짓으로 최 상사를 제지하고 도진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병장,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너 지금 상관에게 반항하는 거야. 이건 군기 위반이고 최악의 경우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어. 내 미래를 생각해봐. 전역을 앞두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물러서면 이승우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병사들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박상철 중령과 그의 부하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병사들을 착취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멈춰야 했습니다. 정우진 대위가 김영수 중위와 최민석 상사에게 눈짓했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도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낮췄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호신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중위가 먼저 손을 뻗어 도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도진은 재빨리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잡아! 최 상사가 반대편에서 달려들었습니다. 도진은 최 상사의 팔을 잡고 힘을 이용해 그를 눈밭에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우진 대위가 뒤에서 도진의 목을 감았고 김영수 중위가 도진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도진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 사람이 도진을 짓눌렀습니다.
도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최 상사가 도진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직 카메라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최 상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 정말 찍었네. 너 죽었어. 김영수 중위가 도진의 팔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중령님께 데려가자. 중령님이 처리하실 거야. 도진은 바닥에 눌린 채로 이승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승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도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이승우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의미였습니다. 도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강지원 대장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3명의 간부는 도진을 끌고 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폭설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이 깊은 밤에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진은 끌려가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대장실까지는 약 200m 거리였습니다. 정우진 대위와 김영수 중위가 도진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갔고 최민석 상사는 뒤따라오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폭설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도진의 군화가 눈밭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도진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대대장실은 본부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3명의 간부는 도진을 2층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우진 대위가 대대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중령님, 정우진 대위입니다. 긴급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문 안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정우진 대위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대장실은 약 40평방미터 크기의 방으로 한쪽에는 큰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가죽 소파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대한민국 국기와 육군기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박상철 중령의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가 액자에 담겨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난방이 빵빵하게 켜져 있어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박상철 중령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복을 벗고 작업복 상의만 입은 채였습니다. 어깨에 달린 은색 무궁화 2송이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중령의 나이는 45세였지만 얼굴에는 50대처럼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진급 경쟁과 스트레스가 그를 늙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눈은 작고 날카로웠으며 입꼬리는 습관적으로 내려가 있어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박 중령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우진 대위가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당직 근무자 김도진 병장이 보급 창고 뒤편에서 최 상사가 이승우 이병을 훈육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박 중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도진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박 중령의 키는 180cm로 도진보다 5cm 정도 컸습니다. 그는 도진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진 병장, 내가 감히 상관을 촬영했다고. 도진은 정면으로 박 중령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중령님, 저는 불법 행위를 목격하여 증거를 확보했을 뿐입니다. 최민석 상사가 이승우 이병을 폭행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박 중령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중령은 최민석 상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휴대폰 내놔. 최 상사가 도진의 휴대폰을 박 중령에게 건넸습니다. 박 중령은 휴대폰을 켜고 갤러리 앱을 열었습니다.
최근 촬영된 영상 파일이 보였습니다. 박중령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 상사가 이승우를 구타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음성도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최 상사의 폭언, 이승우의 신음 모두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삭제 확인 메시지가 떴고 박중령은 주저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박중령은 최근 삭제 항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도 영상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복구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도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명백한 증거 인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박중령 같은 인물이 증거를 그냥 둘 리 없었습니다. 박중령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금이 갔습니다. 박중령은 군화를 신은 발로 휴대폰을 밟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플라스틱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증거라고? 어디 증거가 있는데?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박중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열했습니다. 그는 도진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입에서 담배와 소주 냄새가 났습니다. 근무 중 음주. 그건 역시 명백한 군기 위반이었지만 이 방 안에서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중령이 명령했습니다. 김도진 병장 무릎 꿇어. 도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박중령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명령 안 들려? 무릎 꿇으라고. 정우진 대위와 김영수 중위가 도진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두 사람의 무게가 도진에게 가해졌고 도진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박중령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진 앞에 섰습니다. 감히 병사 주제에 상관을 음해하려고 들어? 내가 뭐가 되겠다고 그래?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거야? 박중령이 군화를 신은 발로 도진의 허벅지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었습니다. 도진의 허벅지 근육이 짓눌렸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도진은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너 이거 영창 감인 거 알지? 아니, 영창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내가 한 짓은 지휘관 모독이고 상관 명예훼손이야. 군사법원에 회부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넌 전과자가 되는 거야. 전역하고 사회에 나가도 취직도 못해. 내 인생 끝나는 거지. 박중령은 발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도진의 허벅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여전히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중령은 발을 떼고 도진의 턱을 손으로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진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내가 너 하나 불명예 전역시키고 빨간 줄 긋는 건 일도 아니야. 너 같은 문제아는 군대에 필요 없어. 알겠어? 도진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중령님, 이건 정당한 훈육이 아닙니다. 명백한 폭행입니다. 이승우 이병은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박중령은 도진의 턱을 놓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의사야? 판사야? 누가 심각한지 안 심각한지 내가 판단해? 주제를 알아야지. 최민석 상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중령님, 저놈이 너무 건방집니다. 확실하게 정신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최 상사 말이 맞아. 정신교육이 필요해. 박중령은 도진의 뺨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모욕감을 주기에는 충분한 힘이었습니다.
도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중령이 다시 반대쪽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다시. 너 같은 놈이 있어서 이 부대가 발전을 못하는 거야.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게 군대야. 이해했어?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중령은 화가 났습니다. 대답 안 해? 이해했냐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명확했습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중령님이 하시는 일은 군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중령님은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저를 협박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진 대위와 김영수 중위, 최민석 상사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대대장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상철 중령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놈이. 박중령이 도진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도진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도진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박중령은 도진의 멱살을 잡은 채로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범죄자라고 했어? 나 박상철이 누군지 알아? 나는 25년간 이 군대에 몸 바쳐온 사람이야. 너 같은 이등년도 안 된 병장 주제에 감히 나를 평가해? 내가 뭔데? 도진이 박중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박중령은 도진을 벽에서 떼어내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도진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박중령은 도진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정해? 정의라고? 웃기고 있네. 이 세상에 정의 같은 건 없어. 있는 건 힘과 계급뿐이야. 그리고 나는 중령이고 넌 병장이야. 이해했어? 박중령은 도진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도진이 고통에 움츠러들었습니다. 박중령이 다시 발을 들어 올렸을 때 최민석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너무 흔적이 남으면 곤란합니다. 적당히 하시죠. 박중령은 발을 내렸습니다. 그는 숨을 몇 번 들이쉬고는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도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도진 병장,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지.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내가 본 것, 들은 것 모두 잊어버려.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도진은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옆구리의 통증을 참으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중령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박중령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거절? 내가 지금 무슨 입장인지 모르는 거야? 너 지금 내 인생 망치는 거야. 제 인생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 내 인생보다 중요한 게 뭐야? 정의입니다. 박중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소파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의라. 참 웃기는 놈이네. 그래, 좋아. 내가 그렇게 정의가 중요하다면 한번 정의를 외쳐봐. 억울하면 너도 어디 백 한번 써보시지 뭐. 아는 국회의원이라도 있나 보네. 정우진 대위와 최민석 상사가 낄낄 웃었습니다. 김영수 중위도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도진을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박중령은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들어 잔에 따르며 말했습니다. 봐봐,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너 혼자야.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힘없는 놈은 짓밟히는 거지. 박중령은 위스키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도진을 처리할 방법을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영창에 보낸 후 군사 재판에 회부하고 불명예 전역 처리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진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야 병사의 거짓말로 치부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도진에게는 정말로 백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백이. 도진은 방 안에 4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박상철 중령, 정우진 대위, 김영수 중위, 최민석 상사. 그들은 모두 권력을 남용하고 부하를 착취하고 정의를 짓밟는 자들이었습니다. 도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중령님, 정말로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웃음을 멈추고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 협박하냐? 협박이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박중령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진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말했습니다. 경고. 내가 나한테 경고를 해? 좋아, 그럼 내가 너한테 마지막 경고를 해주지. 너 지금 당장 입 다물지 않으면 정말로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이해했어?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우진 대위와 김영수 중위가 제지하려 했지만 도진은 그들을 뿌리치고 대대장실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군용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진은 수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중령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 새끼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전화 내려놔. 하지만 도진은 이미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직통번호. 그는 그 번호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강지원 대장입니다. 도진은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대대장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철 중령과 3명의 간부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그 직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필승. 육군 병장 김도진입니다. 어머니, 지금 제22보병사단 예하 제1대대 대대장실입니다. 이곳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과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 단어가 대대장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지는 강지원 대장의 목소리와 함께 그 단어는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박상철 중령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정우진 대위와 김영수 중위, 최민석 상사 역시 제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강지원 대장.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 45만 육군 장병의 최고 지휘관. 그 이름 앞에서 중령이나 대위나 상사나 모두 한낱 개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장이 한 병장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병장이 대장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수화기 너머 강지원 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차가운 업무 톤이 사라지고 어머니로서의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도진아, 다친 곳은 없니? 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고해라. 누가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진은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인답게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현재 대대장 박상철 중령, 작전참모 정우진 대위, 부관 김영수 중위, 행정보급관 최민석 상사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자정경 최민석 상사가 신병 이승우 이병을 보급창고 뒤편에서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증거 영상을 촬영했으나 박상철 중령이 영상을 삭제하고 제 휴대폰을 파괴했습니다. 이후 저를 대대장실로 끌고 와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강지원 대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억누르는 소리였습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네. 박상철 중령이 직접 저를 폭행했습니다. 허벅지를 군화로 밟고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박상철 중령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대장님. 오해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훈육 과정이었습니다. 김도진 병장이 상관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명령에 불복종하여. 닥쳐. 강지원 대장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중령의 말을 잘랐습니다. 박중령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은색 무궁화 두 송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는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강지원 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 아들한테 묻고 있다. 중령,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도진아, 이승우 이병의 상태는 어때? 현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보급창고 뒤편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과 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즉시 의무대로 이송이 필요합니다. 이승우 이병은 몇 살이지? 19살입니다. 입대한 지 한 달 된 신병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지원 대장이 숨을 깊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곧 폭발할 화산 같았습니다. 19살 신병을 폭행했다고. 그것도 사적인 심부름 실수 때문에. 박상철 중령이 다시 변명하려 했습니다. 대장님, 그것은 훈육의 일환으로. 훈육? 훈육이라고 말했나? 중령, 당신 군인 몇 년 했어? 25년입니다. 25년 군대에 있으면서 훈육과 폭행의 차이도 모르나? 병사를 사적으로 부리고 실수했다고 때리는 게 훈육인가? 박중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지원 대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진아, 너는 왜 진작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승우 이병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병사의 생명이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강지원 대장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잘했어. 내가 그 신병을 지켜준 거야. 군인으로서 정의로운 일을 한 거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내 지시를 따라라. 첫째, 너는 그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라. 둘째, 박상철 중령과 그 간부들도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해라. 셋째, 이승우 이병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줘. 내가 헬기로 의무관을 먼저 투입하겠다. 보급창고 3호 후방 10m 지점입니다. 알았다. 지금 즉시 출동한다. 40분 안에 도착할 것이다. 도진아, 그놈들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라. 알겠니? 네, 어머니. 명령 이행하겠습니다. 잘한다, 아들. 조금만 기다려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대대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4명의 간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상철 중령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대위와 김영수 중위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민석 상사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대장님 명령입니다. 이 방에서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박상철 중령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것은 자포자기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아들이었어? 내가? 김도진,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냥 군인? 그냥 군인이 참모총장 대장을 어머니라고 불러? 박중령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아들을 폭행했다는 사실. 그것도 부하 병사를 폭행한 현장을 목격한 그 아들을. 박중령의 군 경력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정우진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병장. 아니, 도진 씨. 우리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대장님께 양해를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진은 정 대위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대위님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참모총장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대위님은 저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정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영창에 보내고 군사법원에 회부하고 불명예 전역 처리하셨겠죠. 그리고 이승우 이병의 일은 그냥 묻어버리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정 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진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대대장님의 명령을 따랐다고요? 중위님, 상급자의 명령이라도 불법적인 명령은 따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육군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위님은 사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부당한 명령에는 저항해야 한다고. 김중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관학교에서 그들은 정의와 명예, 그리고 도덕적 용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대에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진급과 출세만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최민석 상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승우를 폭행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고 도진이 증언하면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상철 중령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수 없어. 나는 25년을 이 군대에 바쳤다고. 진급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나는 대령이 되어야 해. 장군이 되어야 한다고. 박중령은 도진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진, 제발 부탁이다. 대장님께 내가 정말 몰랐다고 실수였다고 말해줘. 응?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내가 사과할게.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줘. 박중령이 도진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중령이 어깨에 무궁화 두 송이를 단 영관급 장교가 병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지만 도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령님, 일어나십시오. 저한테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제발 도와줘. 중령님이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한테 무릎 꿇으란 말이야? 이승우 이병입니다. 그리고 중령님이 그동안 괴롭혀온 모든 병사들입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시 소파로 돌아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 쥔 채 신음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도진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정 30분에 강지원 대장과 통화를 했으니
지금은 새벽 1시 10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40분 안에 도착한다고 했으니 1시 10분쯤 도착할 것입니다. 도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 4명의 간부들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것도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범죄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도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의 힘을 빌렸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승우를 구하고 부대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1시 5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박상철 중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재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왔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지는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수리온 헬기. 그리고 그 안에는 육군 참모총장 강지원 대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박상철 중령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이병은 구조될 것이었습니다. 헬기 소리가 연병장 상공에서 멈췄습니다. 착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군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정확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훈련된 군인들의 발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대대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완전 무장한 707 특수임무단 대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전술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K2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정복을 입은 강지원 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도지는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필승. 육군 병장 김도진 육군 참모총장님께 보고합니다. 현재 대대장실 내부의 박상철 중령, 정우진 대위, 김영수 중위, 최민석 상사 총 4명이 대기 중입니다. 강지원 대장이 경례를 받으며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김병장. 이제 물러서 있어라. 여기서부터는 내가 처리한다. 네, 대장님. 도지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강지원 대장이 대대장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4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권위. 그것이 지금 이 방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지원 대장이 대대장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키는 170cm로 남자 장교들과 비교하면 작은 편이었지만 그 존재감은 누구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복 상의에는 각종 훈장과 휘장이 빼곡하게 달려 있었고 가슴에는 화랑무공 훈장의 붉은 리본이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4개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45세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지원 대장 뒤로 2명의 707 특수임무단 대원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문 양쪽에 서서 실내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든 K2 소총은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실제 작전 태세였습니다. 박상철 중령은 소파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정우진 대위와 김영수 중위, 최민석 상사도 급하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습니다. 강지원 대장은 4명의 간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수많은 테러범과 적을 상대하며 단련된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 아래 박중령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원 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육군 제22보병사단 제1대대 대대장 박상철 중령. 맞나? 네. 맞습니다, 대장님. 박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지원 대장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한테 빽이 있으면 써보라고 했다던가. 그 용감한 중령이 자네인가? 박중령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어쨌을 건데? 안 때렸을 건가? 박중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지원 대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봐. 만약 도진이가 참모총장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자네는 그 애를 어떻게 했을 건가? 박중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지원 대장이 다그쳤습니다. 대답 못하나? 영창에 보냈겠지. 군사법원에 회부했겠지. 불명예 전역시켰겠지. 맞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자네 지금 누구한테 사과하는 건가? 나한테 사과하는 거야? 아니면 자네가 괴롭힌 병사들한테 사과하는 거야? 박중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지원 대장은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잘 들어. 나는 내 아들이라서 여기 온 게 아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부하를 짓밟은 자네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다. 만약 도진이가 내 아들이 아니었어도 이런 보고를 받았다면 나는 똑같이 왔을 거야. 알겠나? 네, 대장님. 강지원 대장은 박중령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정우진 대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진 대위. 자네는 육군사관학교 65기생이지? 정 대위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장님. 사관학교에서 뭘 배웠나? 명예, 정의 용기.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부하 병사가 폭행당하는 걸 보고도 막지 않았나? 왜 증거를 인멸하는 데 가담했나? 자네 사관학교생도 시절 선서한 거 기억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부하를 사랑한다고 선서했잖아. 정 대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강지원 대장은 김영수 중위와 최민석 상사도 차례로 질책했습니다. 김영수 중위. 부관이면 대대장을 보좌하는 게 맞다. 하지만 대대장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막아야 하는 게 부관의 역할이기도 해. 자네는 그 역할을 못했어. 죄송합니다, 대장님. 최민석 상사. 자네는 부사관이지? 부사관의 역할이 뭔가? 병사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보호하는 게 부사관의 임무야. 그런데 자네는 19살 신병을 폭행했어. 그것도 사적인 심부름 실수 때문에. 자네한테 부사관이라는 계급장이 부끄럽지도 않나? 최 상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지원 대장은 다시 박상철 중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상철 중령. 자네는 25년간 군대에 있었다고 했지. 25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야. 그 긴 세월 동안 자네는 뭘 배웠나? 진급하는 법, 성과를 과시하는 법, 부하를 착취하는 법. 박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장님, 저는 그저 대대를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성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성과? 병사들을 혹사시키고 불법 작업을 시키고 폭행하는 게 성과인가? 그게 자네가 말하는 부대 발전인가? 죄송합니다. 강지원 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실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수많은 장교들을 봤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는 훌륭한 장교들도 많이 봤지.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들도 봤어. 오직 자기 출세만을 위해 부하를 희생시키는 사람들. 자네들 같은 사람들이 군대를 병들게 만드는 거야. 강지원 대장은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도진 병장, 이승우 이병은 어디 있다고 했지? 보급 창고 3호 후방 10m 지점입니다, 대장님. 강지원 대장은 문 밖으로 고개를 돌려 지시했습니다. 의무관, 즉시 해당 위치로 가서 이승우 이병을 구조하고 치료하라. 네, 대장님. 복도에서 의무관의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강지원 대장은 다시 박중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승우 이병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게 좋을 거야. 만약 그 병사에게 심각한 부상이 있다면 자네들의 죄는 더 무거워질 테니까. 박중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강지원 대장은 휴대용 무전기를 꺼내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지금 즉시 조사관들을 이곳으로 보내라. 그리고 사단장한테도 연락해. 내가 직접 만나겠다고 전해. 네, 대장님. 조사본부 조사관들 20분 내로 도착 가능합니다. 좋아. 서둘러. 강지원 대장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도진에게 물었습니다. 도진아, 내가 촬영한 영상은 완전히 삭제되었나? 네, 대장님. 박상철 중령이 제 휴대폰에서 영상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파괴했습니다. CCTV는? 보급 창고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녹화 파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지원 대장은 707 대원 중 한 명에게 지시했습니다. 보급 창고 주변 CCTV 녹화 장치를 확보해.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네, 대장님. 707 대원이 신속하게 방을 나갔습니다. 강지원 대장은 박중령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증거는 여러 곳에 남아있어. CCTV 녹화 파일, 이승우 이병의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의 증언.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박중령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강지원 대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자네가 끝낸 거지. 자네 스스로 선택한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무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강지원 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이승우 이병을 발견하여 응급 처치했습니다. 얼굴과 몸의 타박상이 심하고 늑골 골절이 의심됩니다. 지금 헬기로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 중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완치까지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원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민석 상사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최민석 상사. 들었나? 늑골 골절. 자네가 한 짓이 이 정도야. 이게 훈육인가? 최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법무관 2명과 헌병 4명이 대대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완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법무관 중 선임자가 강지원 대장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필승,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관 김태훈 중령입니다. 출동 명령 받고 도착했습니다. 수고했네, 김중령. 여기 4명의 간부가 심각한 군기 위반과 폭행, 증거인멸을 저질렀어. 즉시 조사에 들어가게. 네, 대장님. 이해했습니다. 김태훈 법무관은 4명의 헌병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상철 중령, 정우진 대위, 김영수 중위, 최민석 상사. 4명 모두 군기 위반과 폭행 혐의로 연행한다. 수갑을 채워. 헌병들이 다가와 4명의 간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박상철 중령의 어깨에 달린 은색 무궁화 2송이가 형광등 불빛 아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25년의 군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강지원 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상철 중령, 자네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야. 폭행, 증거인멸, 부하 혹사, 불법 작업 강요. 이 모든 게 자네의 죄목이 될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박 중령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명의 간부는 헌병들에게 연행되어 대대장실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강지원 대장과 도진, 그리고 707 대원 1명만 남았습니다. 강지원 대장은 도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도진의 뺨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옆구리를 감싸는 자세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많이 아프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을 리가 있나? 당장 의무관한테 검진 받아야겠다. 어머니, 저보다 이승우 이병이 더 급합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강지원 대장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촉촉한 빛이 돌았습니다. 고생했다, 아들. 내가 옳은 일을 했어. 내가 자랑스럽다. 도진의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힘을 빌린 게 맞나요? 제 힘으로 해결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거야.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야. 그리고 넌 내 아들이잖아. 아들이 위험하면 어머니가 달려가는 게 당연한 거야. 강지원 대장은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도진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포옹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정의를 지켜줘서.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707 대원은 조용히 문 쪽을 향해 서서 두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 육군 제22보병 사단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박상철 중령과 그의 부하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중령은 폭행, 증거인멸, 부하 혹사 등의 혐의로 파면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민석 상사는 징역 1년 6개월, 정우진 대위와 김영수 중위는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고 부대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의 인권이 존중되었고 불법 작업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훈련은 규정에 맞게 진행되었고 병사들은 정당한 휴식을 보장받았습니다. 이승우 이병은 6주 후 완쾌하여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도진을 찾아와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도진은 이승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힘내. 네, 병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진은 예정대로 2개월 후 전역했습니다. 전역식 날 부대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도진을 배웅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도진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김도진 병장. 자네는 진정한 군인이었네. 자네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을 우리 모두 본받겠네. 도진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나서는 도진을 강지원 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복이 아닌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중 나오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전역하는데. 감사합니다, 어머니. 뭐가 고마워. 이제 집에 가자. 맛있는 거 해줄게. 도진은 어머니와 함께 부대를 떠났습니다.
그는 뒤돌아보며 율곡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군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병장 김도진. 그는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어머니와 함께 옳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전설이 되어 율곡부대에 기억되었고 많은 후배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 강원도 고성 율곡부대에 정의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한 병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불의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계급장에 있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작은 부당함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